자, 우리 자료집에 23페이지 물리탐사법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리탐사법이란 토목에서 이용되고 있는 집안 내부를 탐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탐사법이라고 하고 Geographical Prospecting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리탐사법은 지표에서 탐사하는 지표탐사법과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공내에서 탐사하는 공내탐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탐사법을 다른 말로 물리탐사법이라고 하고 공내탐사법은 물리검증법이라고 합니다.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지표탐사법은 지진파를 이용하는 지진탐사, 그 다음에 음파탐사, 전기탐사, 중력탐사, 자기탐사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진탐사는 탄성파의 파동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탄성파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성파 속도를 통하여 집안의 구조라든지 또 지하수의 분포, 또 밀도의 분포, 집안의 구조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가 있죠. 음파를 이용하는 음파 탐사는 탄성파와는 비슷하지만 음파를 이용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전기 탐사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또한 특히 지하수의 분포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중력 탐사는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기 탐사는 지구 또 자개를 이용한 그러한 탐사법입니다. 다음은 홀을 뚫어서 탐사를 하는 공내 탐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내 탐사법은 속도 검증이 있고 PS 검증이 있고 전기 검증, 방사능 검증, 반사 검증이 있습니다. 속도 검증과 PS 검증은 아까 지진 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탄성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또한 집안의 구조라든지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시험법입니다. 전기 검증은 전기를 이용해서 공 내에서 또 다른 공으로 어떤 이런 지전류를 이용해서 토질의 어떤 성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방사능 검증, 그 다음에 음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반사 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토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진 탐사, 그 다음에 속도 검증, PS 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집안탐사법의 조사 장비입니다. 집안탐사법의 조사 장비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GPS 위성 수신기도 사용을 하게 되죠. 지진 탐사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식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위치에서 탄성파를 발생을 시키면은 이 탄성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각각의 수진기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차례로 이 파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 감지한 내용을 우리 이 컨트롤 유니트에서 분석을 해서 이걸 컴퓨터로 보내고 이 컴퓨터에서 화면으로 출력을 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바굴절법 지진탐사로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지표 탐사의 방법인데 부지가 상당히 넓을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부지가 좀 좁을 때는
망치를 가지고 탄성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탄성파가 진원으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이 탄성파는 이렇게 지표를 따라가서 수증기에서 감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파는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 중에 또 어떤 파는 그 밑에 단단한 매지, 만약에 지금 이 층이 토층이고 토사층이고 여기 토사층이고 밑에가 안반층이라고 한다면 또 지중으로 또 간 파가 이 안반층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일부의 파는 다시 첫 번째 수증기에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또 모든 파들이 또 2번 수증기에도 갈 거고 또 일부 파들은 이렇게 안반을 통과해서 다시 또 2번 수증기 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반 토사는 보통 탄성파 속도가 500m/s, 초당 한 500m 정도 가죠. 500m에서 조금 단단하면 800m. 그러나 안반으로 가면은 초당 2000m에서 3000m씩 가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다르니까 처음에 가까울 때는 토사를 통과해서 도착한 파가 먼저 도착하지만 이게 점점 멀어지면은 오히려 돌아가더라도 안반을 통과해서 다시 올라온 파가 더 빨라지는 이러한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차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또 더 하부에 또 다른 층이 있다면 또 그 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파가 또 감지가 될 겁니다. 이러한 파들을 전부 다 이 수증기에서 전부 감지를 하게 되고 감지된 이 내용이 이렇게 증폭기와 또 요시로그래프를 통해서 여기서 관측이 되며 관측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로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탄성파 탐사 결과도를 나오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수증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꼭 우리 좀 가늘은 팽이만한 좀 조그마한 팽이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증기를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쭉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획득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도면에서 한번 보시면 탐사 측선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0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42까지 측선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를 각 단면별로 한 단면, 두 단면, 세 단면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서 전파를 발생하게 되면은 탄성파를 발생시키면은 각각 수증기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쭉 측정이 되겠죠. 두 번째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면도. 그래서 그렇게 측정된 거를 각각 이렇게 A 단면, B 단면, C 단면 이렇게 잘라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가 약 500쯤 되죠. 이 500이라는 의미는 500m/s 합니다. 초당 500m 정도의 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연두색으로 가면서 1000에서 1500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자주색 쪽으로 가면은 1500에서 2000이 되고 빨간색은 2500이죠. 2500 되면 상당히 단단한 안반층입니다. 그런 층의 경계를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900m/s 정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1500m/s 정도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900m 정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층이 풍화토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층이 대략 풍화암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을 넘어서는 요 밑에가 연암층이 되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암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 탐사 결과를 단면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집안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집안의 어떤 기초라든지 말뚝을 박을 때, 언제까지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연안까지는 말뚝이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 말뚝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집안공학적 자료가 획득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GPR 탐사기입니다. GPR 탐사기. GPR 탐사기도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GPR 탐사기를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란색과 이 부분이 GPR 탐사기고, 그 다음에 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니면서 도로 하부의 공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도로 하부에 공동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공동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고도 일어나는 그런 게 많이 발생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산시나 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공동을 찾기 위한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GPR 탐사기입니다. GPR 탐사기는 사용되는 출력에 따라서 이게 깊은 데를 측정하면서 좀 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얕은 탐측 범위가 얕은데 정도가 좀 아주 높은 그러한 또 탐사기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GPR 탐사기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 GPR 탐사기는 1970년대 이전에 남북극의 빙하 두께 측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거를 집안조사에 쓰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토목에서 가져와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파괴 탐사라고도 하며 또 철근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이 GPR 탐사기로 탐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탐사기가 GPR 탐사기가 여기서 팔을 쏘면은 이렇게 팔을 쏘고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단단한 층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하고요. 또 지나가면서 만약에 뭐 땅속에 공동이나 또는 아주 다른 어떤 매질의 물체가 있다면 이런 물체를 찾는데 이렇게 각각 파가 바닥까지 왔다가 가는 파, 맞고 여기까지만 왔다가 가는 파, 이런 파들이 전부 여러 파들을 이렇게 모아서 분석함으로써 지층 하부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매질의 물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면 파괴에서 우리가 집안을 어떻게 또 탐사를 하며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강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이 이래 있었겠죠.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전부 다 깎아내고 이렇게 석축과 또 위에는 경사를 진 사면을 만들어서 이 사면을 녹생토로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1차 분계지로서 이 부분은 보강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는 2차 분계지. 그러니까 1차로 분계가 돼서 보강을 했는데 추가로 또 다시 2차적인 분계가 일어나고 이때 석축도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균열이 일어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인장 균열이 이렇게 쭉 발생한 인장 상부에 보면은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균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전체 흙토개가 이렇게 제법 50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벌어진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현장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 이런 그 사면에 활동이 발생하게 되면 무척 난감하게 되고 이럴 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상부의 상태를 보면 인장균열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생이 됐죠. 이렇게 뚜렷하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우리가 지금 망치를 지금 올려놨는데 배수로가 상당히 큰 배수로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습니다. 이 벌어진 틈이 거의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그러한 틈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개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러한 이 토개가 이 면을 통해서 활동이 이렇게 일어남으로써 상부에 인장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면에 이렇게 균열이 발생한 이 위치를 이렇게 떠보니까 밑에는 이제 압성토와 억지 말뚝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놓고 터파기를 했는데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인장균열은 이렇게 떡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인장균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전단균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면 파기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보강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원인 및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원지반을 절치한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절치를 하게 되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있던 그런 지반이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파괴 영역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죠. 비가 오면은 지반의 자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점착력 C가 감소하게 되죠. 또 강력 수압이 증가되면은 유효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단 강도도 저하가 되죠. 타우는 우리가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죠.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강도 정수가 감소하게 되면 1차 파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인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하면 되는데 1차 파기만 보고 이 일부만 보강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억지 말뚝도 사용하고 압성토, 보강토 옹벽 등을 사용해서 보강을 했는데 계속적인 파기가 지속되면서 압수 응력이 증가하게 되어 2차 파기가 발생됩니다. 이때는 이제 상당히 피해가 크죠. 인장균열이 발생하고 전단균열이 발생하면 석축이 전도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처음에 이 파기 영역이 노출되기 전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완벽한 설계를 통하여 이
일어날 1차, 2차 파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설계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파괴가 일어났을 때, 요때 우리가 완벽한 보강이 또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놓친다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2차 파괴까지 가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2차 파괴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보강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집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 단면을 조사를 하니까 이 하부는 자갈층입니다. 자갈층이고 중간에 실드층이 있고 위에는 함력 사질 실드층. 상당히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죠. 함력 사질 실드층이라면 사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갈도 포함하고 있고 사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기본은 실드층이다 이 말이죠. 실드가 상당히 연약한 층인데 그래서 집안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N치가 7, 8, 14, 25, 30 이런 식으로 한 3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치가 30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강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모래층이 있고 또 실드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N치가 한 50 정도 나옵니다. 하부에는. 그래서 N치가 50 정도 나온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보강을 적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러한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장균열도 이렇게 또 발생을 했죠. 전단균열도 발생을 하고. 자, 이거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층별 파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괴 사례는 그 태저감 지역입니다. 이 고속철도 현장인데 울주군에 있는 고속철도 현장입니다. 주로 그 울주군이라든지 울주군에서 쭉 포항 쪽으로 올라가는 그 전체는 대부분 다 태저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쉐일이 많이 있죠. 이 쉐일은 점토가 퇴적돼서 이루어진 이암이 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져서 쉐일이 됩니다. 이 쉐일은 우리가 혈암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암. 이 혈암이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완전히 성질이 바뀌면은 여기에 바로 전파남이 되죠. 전파남. 이 전파남은 우리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구들장의 재료로 쓰이는 새까만 돌이 전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면 여기까지는 태저감에 해당이 되지만 이 전파남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변성암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러한 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같은 성분으로 출발했지만 이암이 이제 점토가 쌓여서 생긴 암이지만 이 암이 계속적인 열과 압력을 받음으로써 쉐일, 그 다음에 전파남은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슬레이트. 전파남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과정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주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울주군에 있는 고속철도 현장인데 터널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하기 위해서 또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터널 경부부 부분에 전부 사면을 조성을 해서 부지를 만들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그 백호를 이용해서 전체를 이제 파고 사면을 조성하던 중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거는 파괴 방향이 그 측리 방향 파괴로서 이거 지금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층의 어떤 쌓여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걸 그 퇴적면이라고 하죠. 이걸 층리라고 합니다. 이 층리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착을 하니까 위에 있는 이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로 퇴적암은 쌓일 때는 수평으로 쌓이게 되죠. 수평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지진이나 어떤 다른 외력에 의해 가지고 양쪽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산이 되죠. 산이 되면은 층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삼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일 또는 이암 집안에서 공사를 하든지 또는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해서 특히 그리고 층리가 어떻게 발달된지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흘러내림 슬라이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시공에 대한 시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왕왕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파괴 사례를 많이 접하고 또 공부를 해야지만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퇴적암 지역의 세기 파괴인데요.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 구간입니다. 이것도 울산입니다. 울산 이쪽이 이 퇴적암 특히 셰일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집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뭐 울산인 분은 여기가 눈이 익을 건데 울산 남구고 여기 서남봉이 있고 서남 저수지가 있는 그 일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거기에 사면이 이제 조성되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삼면 파괴를 보면은 1차적으로 이 부위에 먼저 흘러내림이 있었고요. 2차적으로 또 이 부위 3차, 4차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집안이 파괴될 때는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파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아까 같이 층리라든지 또는 셰일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서 결국 이렇게 지금 사면을 다 조성해서 녹색까지 다 뿌려놨는데 그 이후에 비가 와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을 미리미리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